뵙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바로 윤리학 사상에서 정치 파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첫 시간은 바로 사회사상과 이상국가에 대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동서양의 이상사회에 대한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 그것이 지금의 사회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사회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항상 교류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결국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의 바탕을 벗어나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회 사상입니다. 그럼 사회라는 것은 결국 인간 삶의 바탕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상사회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체계적인 생각 자체를 바로 사회 사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사상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예전에 공자는 이런 사회를 추구했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지금 현실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바로 요 정치 파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사회사상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상적으로 조금 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럼 바람직한 사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립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 사회 사상이 주목받게 된 시기는요, 서양으로 따지면 바로 근대 이후에 조금 더 주목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해서 신분 질서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평등한 사회에서 과연 바람직한 사회가 어떤 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출현했던 것이 바로 사회 사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을 자유주의라고 부르고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상을 공동체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민족을 중시하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부르고요. 민족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우리 민족만이 소중하고 우리 민족만이 우리 민족만을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국수주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국수주의가 되겠죠. 국수주의의 반대는 열린 민족주의라고 부르고요. 국수주의를 닫힌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 민주적인 방법과 국민이 주권을 지녀야 한다라는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부르고요. 우리 사회이기도 한 자본, 돈을 중시하고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또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계급적인 그런 차별이 없이 잘 살자라고 강조했던 것을 공산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개인은 반드시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전체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표현인데요. 기존의 정책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는 사상들을 진보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 또는 집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수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력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 군인, 군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회사상을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사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사회사상이 우리나라에 딱 나타날 때는 단일하게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지금 우리 사회를 보자면은 이렇죠.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현실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서양의 이상사회 이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양의 바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말하는 이상사회, 즉 대동사회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요. 대동사회는 이상적인 인간, 즉 성인 군자할 때 그 성인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신분차별 없이 등용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적인 사회인 거예요. 구성원들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서 모두 조화롭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버려지지 않고 늙은 노인이 버려지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바로 공자가 말했던 대동사회입니다. 포인트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그래서 뭐를 강조했느냐? 분배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초점이죠. 그리고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지금 이 사파는 교과서에 나오는 사파인데요. 결국 여기 특징 보이죠?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노인이나 아픈 사람, 어린이들이 보호되는 사회. 그리고 내 어버이나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고 모두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가를 창시한 노자가 말하는 소국과민 사회입니다. 소국과민 사회는 이렇게 이 한자에서 소국과민이란 뜻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요. 소국, 나라가 작고, 그 다음에 과민, 많을 과자가 아니라 적을 과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성원 수가 적은 사회를 소국과민 사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자가 꿈꿨던 삶은요, 사람들이 인위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욕심을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사회를 꿈꿨거든요. 그런데 구성원 수가 예를 들어서 많아지게 되면 그 안에서 대표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권력 욕구 또는 명예 욕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면서 인간이 인간을 부리거나 또는 막대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숫자끼리 모여 살면서 그냥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회가 바로 노자가 말하는 소국과민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식과 욕심이 없고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소박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럼 서양으로 넘어오면요, 첫 번째는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플라톤은 저번에 서양 파트 할 때 플라톤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 안에서는요, 계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통치자가 각각에 어울리는 덕목, 방위자에 어울리는 덕목, 생산자가 어울리는 덕목들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면요, 그게 바로 정의라는 하나의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보았어요. 이 중에서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는 사회, 즉 이것을 철인 통치라는 말로 표현했죠. 철학자가 통치하고 각각의 계급이 덕목을 갖추면서, 예를 들면 통치자는 어떤 덕목이냐면요, 지혜, 방위자는 군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덕목, 생산자는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절제라는 덕목을 잘 갖추고 각각의 역할을 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절제라는 덕목은요, 생산자만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 아니라 이 절제는 바로 방위자도 가지고 통치자도 가져야 되는 하나의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여러분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모어가 말했던 유토피아는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요, 개인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개인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노란색 박스 안에 선생님이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빈곤도 사치도 낭비도 없어요. 백성들은 매우 도덕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도 없어요.
국민들은 건강하고요. 노동은 6시간만 합니다. 나머지는 교양을 쌓고요. 열쇠를 걸어 잠그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는 없다. 결국 사적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집, 내가 가진 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때는 10년마다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입니다. 서양 파트 할 때 베이컨 한번 했었는데요. 베이컨은 과학적인 방법, 즉 귀납법의 그런 방법을 강조하고 있고 경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꿈꾸는 이상사회는 바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인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복지도 자연스럽게 증진되는 사회를 꿈꿨어요. 결국 뭐냐? 과학 문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사회가 베이컨이 꿈꿨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 즉 뉴 아틀란티스가 되겠죠. 마지막이 아니네요. 네 번째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입니다. 공산사회는 다음 파트에 이제 왜 공산사회를 마르크스가 주장하게 되었는지 배울 건데요.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인 이상사회를 공산사회라고 합니다. 이 사회는 뭐냐? 생산수단이 공유되고 사적인 소유가 없는 사회예요. 여기만 봤을 때는 앞서 봤던 모어의 유토피아에 상당히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마르크스가 좀 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공산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자, 포인트는 초록색인데요. 국민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요. 필요에 따라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업적이라든지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결과적인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사는데 얼마나 필요하니 이 필요에 따른 필요 분배 형식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이상적이죠. 개인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족 구성원 수가 적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는다면 사람들은 굳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필요 분배 때문에요. 공산주의에는 자본주의를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가 좀 활발히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사회에서는 내가 능력에 맞게끔 일을 했더니 너의 필요에 만큼 주겠다라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마르크스의 생각은 필요 분배를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모든 계급과 궁극적으로는 국가도 사라지고 누구나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크스가 바라봤던 공산사회의 이상적인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은요,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롤스는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를 상당히 정의롭다라고 표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롤스는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배려하는 사회가 상당히 이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를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롤스는 공정한 정의관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려면요, 롤스는 사회 정의를 자원을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럼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야 될까가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 정당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분배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롤스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롤스의 정의는요, 순수 절차적 정의로서 순수하게 절차만 잘 따르면 결과가 살짝씩 불평등할지라도 우리는 다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롤스가 주목받는 이유는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위에 바로 복지 제도를 조화롭게 시켜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꿈꿨던 게 롤스의 가장 이상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롤스가 제시했던 원초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초적인 입장은 말 그대로 그냥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는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인 애가 약자한테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 길거리에서 집이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얘를 도와라 라고 한다면 굳이 도울까요? 돕지 않아도 나한테 불이익이 없다면 사람들은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롤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나도 모른다면 내가 사회에 딱 나왔는데 노숙자일 수도 있고 내가 백만장자일 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른다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것이 무지의 베일이에요. 베일은 커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커튼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무지해집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지의 베일을 썼잖아요. 그래서 나의 계급, 나의 재산, 나의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무지의 베일을 썼기 때문이죠. 이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인간은 이기적이라면요, 인간들은 이기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베일을 벗고 나왔을 때 내가 만약 노숙자라면 최악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자신이 이 베일을 벗고 나왔을 때 최악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합의를 하느냐?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우리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상호 무관심하고 서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되면 내가 가장 최악이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해서 약자를 돕는 정의를 도출하게 되는 상황을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최악을 항상 상상하기 때문에 사회의 약자 배려하는 정책이라던가 이런 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지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의 베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원초적인 입장을 가상 상황으로 설정해 둠으로써 인간들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의 내용이 1원칙,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 개인은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불평등은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합의한다는 거죠. 결국 왜 이런 칙인가 라고 본다면요. 이게 이런 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칙인 거고요. 그 다음에 평등한 자유를 줬는데 이렇게 평등을 줘도 불평등한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되 이걸 주고도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요. 최대한 약자들을 배려하는 원칙을 딱 세워둠으로써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려는 게 아니라 이 불평등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롤스 정의론의 의의는요, 무지의 베일이라는 어떤 설정적인 것을 놓음으로써 우연성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선을 극대화시키려는 원리를 결국엔 선택한다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최악을 고려해서 선택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회 전체의 선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동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보면 원칙에 딱 세워둠으로써 약자를 배려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당한 불평등을 옹호하고 있다. 최소 수혜자,
고통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딱 태어났는데 어떤 대기업의 오너 일가의 어떤 막내 손자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배경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타고난 로또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바로 롤스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동서양의 이상사회론의 의의를 보면요. 결국 모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회로 나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한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툼과 분쟁이 없고 폭력적인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이상사회론에서는요, 각각의 동양의 사람들과 서양의 사람들이 어떤 이상사회를 주장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면 좀 대비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가, 국가에 대한 관점과 그래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